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이게 키르기스스탄의 2025년 상반기 경제성적표인데요. 와, 첫인상이 아주 강렬합니다. GDP가 뭐 11% 넘게 성장했다니 이거 놀랍죠? 그런데 동시에 외국인 직접 투자는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 이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지 않나요? 네, 오늘 저희는 키르기스스탄 국립통계위원회가 발표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2025년 1에서 7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이 흥미로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 상반기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핵심 동향, 또 주목할 만한 변화들, 그리고 그 이면의 의미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경제 성장률입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잠정 GDP가 8,652억 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5%나 증가했어요. 작년 성장률이 8.1%였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가팔라진 속도인데요. 네, 정말 인상적인 헤드라인 숫자죠. 성장세가 더 빨라졌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작년 7월 대비 8.8%에 달한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물가도 같이 봐야죠. 네, 성장의 과실이 물가 상승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성장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산업 생산 쪽을 한번 보죠. 전체 생산액이 3,746억 솜으로 이것도 11.3%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뜨는 건 제약 분야가 2.4배나 뛰었고요. 식음료 및 담배 이것도 49%나 증가했어요. 고무 플라스틱 건축 자재도 33.5%, 목재 제조 인쇄도 30.6%. 이런 분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네요. 정말 특정 분야들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의약품이나 파스타, 비알코올 음료, 건축자재 같은 품목들 생산 증가가 전체 산업 성장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대조인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467%라는 거의 비현실적인 성장률을 보였던 컴퓨터, 전자, 광학 장비 생산 있잖아요. 네, 그 수치 기억납니다. 엄청났죠. 그게 올해는 29.8% 증가에 그쳤고요. 전기 장비는 62.7% 감소, 기계류는 42.3% 감소, 아예 뒷걸음질 쳤습니다. 와, 엄청난 변화인데요. 네, 작년에 그 폭발적 성장이 어쩌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적인 제재나 수요 변화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특정 산업으로 자원이 확 쏠렸다가 또 급격하게 변동하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별 편차도 흥미롭습니다. 20쿨주를 빼고는 모든 지역에서 산업 생산이 늘었는데 유독 20쿨주만 감소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고서에 명시된 설명은 없지만요. 네, 보고서엔 명확한 답은 없지만 추측해보자면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이 좀 부진했거나 아니면 특정 대기업의 생산 차질 같은 그런 국지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전표적으로 보면 광업이 14.6% 증가했는데 이건 주로 금속광석이랑 석탄 덕분입니다. 반면에 원유나 천연가스 채굴은 오히려 8.0% 줄었고요. 아, 광업 내에서도 차이가 있군요. 네, 제조업은 11.0% 성장했고 전기나 가스 공급도 8.5%, 상하수도 및 폐기물, 이건 27.6%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장세 속에서도 세부적인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죠. 네. 농업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2.3% 성장해서 1,790억 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축산업이 성장을 이끈 모양새네요. 육류, 우유, 계란, 양모 생산량이 모두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네, 축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작물 재배 쪽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요? 네, 7월 말 기준으로요. 곡물 수확 면적 자체는 22.7%나 늘렸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총 생산량은 오히려 22.7%나 줄었습니다. 면적은 늘었는데 생산량이 줄었다고요? 네, 특히 보리가 마이너스 35.5%, 밀이 마이너스 11.3%로 감소폭이 커요.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렇겠네요.
면적을 늘렸는데 생산량이 줄었다는 건 결국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뭐 가뭄 같은 기상 이변일 수도 있고 병충해 혹은 비료나 종자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식량 가격 불안이나 더 나아가서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 다행히 뭐 감자나 채소, 과일류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추위가 26%로 가장 크고 남부의 잘라라바드가 20%, 오시가 19%. 이 지역들이 농업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군요. 자,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건설업인데요. 총 건설 생산액이 1,452억 송으로 무려 37.8% 급증했고 고정 자본 투자 역시 1,419억 송으로 33.4%나 늘었습니다. 와, 이 엄청난 성장 동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투자의 원천, 이걸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국내 투자가 1.5배, 그러니까 50%나 급증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 주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주도 투자요? 네, 중앙정부 예산을 통한 투자가 3.2배, 지방정부 예산 투자가 1.9배 증가했어요. 개인 자금을 통한 민간 투자도 뭐 29.1% 늘긴 했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외국인 투자 감소와 딱 연결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고 했죠. 네, 외국인 투자는 정반대로 급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7배, 그러니까 약 41% 정도가 줄었고 특히 핵심인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이게 2.0배, 거의 50%나 감소했습니다. 반토막이네요, 정말. 네, 무상원조도 1.8배, 외국 차관도 1.6배, 다 줄었어요. 와, 정말 극명한 대비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그 빈자리를 정부하고 국내 자본이 메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좀 줄이고 내수랑 정부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려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국제정세 변화나 투자 환경 악화로 외국 자본이 등을 돌리니까 정부가 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외국 자본 유출과 공공지출 증가는 경제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고요. 특히 공공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있을지? 네. 투자가 집중된 분야도 흥미로운 변화를 보입니다. 제조업이 1.8배 증가, 호텔, 레스토랑은 무려 3배나 증가했고요. 정보통신 1.3배, 보건 2.6배, 예술 엔터테인먼트도 2.1배 증가. 이쪽 분야 투자는 크게 늘었네요. 그렇죠. 반면에 전통적인 중요 산업인 농업은 1.5배 감소, 광업은 4.3배 감소, 에너지도 31%나 감소했어요. 도소매, 운송도 줄었고요. 주택건설은 1.8%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특히 호텔, 레스토랑 투자가 3배나 늘었다는 건 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에너지나 광업 투자 감소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서비스 시장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규모가 11.4% 성장해서 1조 2,875억 솜에 달했는데요. 여전히 도소매업 비중이 79.2%로 압도적이네요. 아까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던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가 27.8% 성장한 것도 눈에 띄고요. 네,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 총 거래액만 봐도 13.2% 증가한 1조 1,490억 솜입니다. 자동차 판매가 53.7% 증가, 수리도 31.5, 연료 소매 32.6, 일반 소매 22.8% 등 대부분 활발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식료품 소매 거래액 증가율, 이게 55.5%거든요. 네. 이게 비식료품 소매 증가율 9.0%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네, 물론 뭐 물가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필수적인 먹거리 지출은 유지하거나 늘리되 다른 소비는 좀 줄이는 경향, 이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올 실질소득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운송 부문으로 넘어가 보면 화물 운송량은 11.6% 증가했고 주로 도로 운송이네요. 여객 운송량도 8.9% 늘었습니다. 이건 주로 버스나 택시고요.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물동량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세부 지표를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요. 어떤 거죠? 항공화물 운송량 자체는 2.5배나 급증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운송 실적을 나타내는 톤킬로미터, 그러니까 화물 무게의 운송 거리를 곱한 거요. 이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 30% 감소했습니다. 건수는 늘었는데 실적은 줄었다. 이건 뭐로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훨씬 짧은 거리를 오갔거나 아니면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가벼운 화물,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물품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의 운송이 크게 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하, 또 다른 태계점은 트롤리 버스 승객 수가 74%나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74%요.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특정 노선이 폐지되었거나 차량이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밀렸을 수도 있겠죠. 대중교통 체계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노동시장과 소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목임금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2025년 상반기 평균 명목임금이 42,020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6%나 상승했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11.5% 올랐다고 하니 꽤 긍정적인 소식 같은데요. 미화로는 월 평균 한 481달러 정도 되는군요. 네, 그 평균 임금 상승률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의 함정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함정이요? 네, 우선 수도 비슈케크하고 지방, 예를 들어 최저임금 지역인 오시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고요. 산업별 편차도 상당합니다. 부동산업이 40.3% 올랐고 건설업도 39.4% 올랐는데 이런 분야 종사자들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임금 상승을 경험했지만 교육 분야는 4.0% 상승에 그쳤어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죠. 아, 차이가 크네요. 게다가 민간 부문 임금이 공공 부문보다 평균 1.7배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즉, 평균 실질 임금이 11.5% 올랐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실업률은 어떤가요? 공식 등록 실업자 수가 21.4% 줄어서 실업률이 1.6%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이건 역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실업률 하락이 정말로 고용시장이 개선된 결과인지 아니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었거나 아니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문으로 이동한 결과인지 혹은 통계 방식의 변화 때문인지 이걸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 단순히 숫자만 볼 건 아니군요. 네, 낮은 공식 실업률이 반드시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는 가계소득입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된 임금 상승과는 다소 상반된 그림이 나타납니다. 상반된 그림이요? 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요. 명목 가계소득은 3.6% 증가하는 데 그쳤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제 가계소득은 오히려 3.1% 감소했습니다. 네. 평균 실질 임금을 올랐는데 가구 단위의 실질 소득은 줄었다고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임금 외 소득, 사업소득이나 이전 소득 같은 게 줄었거나 아니면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변동했거나 혹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서 일부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이 평균을 끌어올렸지만 대다수 가계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계소득의 80% 이상이 노동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 실질 소득 감소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건 아니죠. 아까 편차가 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정말 극심합니다. 팔라스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 가계소득이 무려 116.5%나 증가했어요. 116%요? 네. 그리고 수도, 비슈케크도 21.4% 늘었고요. 하지만 잘라라바드는 마이너스 21.6%, 이시쿨은 마이너스 24.9%, 나리는 마이너스 23.5%, 이렇게 다수 지역에서는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글쎄요, 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이 침체되었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이 좀 불균형하게 배분되었거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런 소득 상황과 맞물려서 물가 상승 압력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6% 올랐고
작년 말 대비로는 4.7% 상승했습니다. 네, 특히 연초 대비해서 보면 식품 물가 상승률이 6.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일이 30.8%, 감자가 28.6%, 채소가 16.9%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커요. 아까 일부 작물 생산량 감소와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비식품 물가는 2.5% 상승했는데 여기서는 전기요금 인상, 기본요금이 23.6%나 올랐어요. 이게 두드러집니다. 전기요금이요. 와. 네, 연료비도 3.8% 올랐지만 다행히 LPG 가격은 7.9% 내렸고요. 서비스 요금은 2.7% 상승했는데 주택 유지 보수 플러스 16.3%, 교육 플러스 10.5%, 항공료 플러스 11.6%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필수제하고 공공요금 중심의 물가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실질 가계 소득 감소와 맞물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생산자 물가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농산물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4%, 공산품 생산자 물가는 무려 20.2%나 상승했습니다. 20%요? 네, 생산 비용 증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외 무역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총 교역 규모는 7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감소했습니다. 네, 수출 감소폭이 훨씬 크네요. 10억 5천만 달러로 26.3%나 급감했고 수입은 59억 5천만 달러로 9.4%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49억 달러. 여전히 막대한 수준입니다. 네, 무역 구조에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선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EAU라고 하죠. 네, 러시아 주도 경제 블록이요. 이 EAU 회원국들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 마이너스 6.2%가 작았고요.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EAU 이외의 국가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은 그야말로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얼마나 위축됐나요?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33.8% 감소했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5.1%나 감소했습니다. 와, EAU 안팎으로 교역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의 변화가 컸나요? 수출종에서는 구리 스크랩이 4.1배 감소, 육류 3.9배 감소, 가죽 제품 2.0배 감소, 면화 2.4배 감소, 차련 18.8% 감소 등 이런 것들이 크게 줄었고요. 수입 쪽에서는 니트 직물 2.2배 감소, 차량 1.7배 감소, 의류 1.6배 감소, 기계류 1.6배 감소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왜 EAU 외 국가와의 교역이 이렇게 급격히 위축되었을까요? 글쎄요. 단순히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특정 국가와의 관계 변화일 수도 있고 재수출 물량 감소를 유도하는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제적인 제재의 영향이나 혹은 통계 집계 방식의 변화 가능성까지 여러 각도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키르기스스탄의 대외 교역이 EAU 영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주요 교역 상대국을 보면 여전히 EAU의 국가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경향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수출은 러시아 23.1%, 카자흐스탄 17.1%, 우즈베키스탄 14.6% 등 EAU 및 인접국 비중이 절반을 넘고요. 스위스, UAE, 중국, 영국, 터키 등도 주요 대상국입니다. 수입은 중국 의존도가 42.1%가 압도적이네요. 그 외에 러시아 20.8%, 카자흐스탄 9.1%, 우즈베키스탄 4.4% 등 영내 국가들과 함께 한국 4.1%, 터키 3.4%, 미국 2.0%, 독일 1.5% 등이 주요 수입국입니다. 자, 오늘 키르기스스탄의 2025년 상반기 경제보고서를 쭉 훑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표면적으로는 정부 주도 투자에 힘입은 높은 GDP 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인 투자 급감, EAU 외 국가와의 교역 위축, 일부 작물 생산성 하락,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 속에서 실질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현재 외국 자본 이탈과 내수 및 영내 경제 블록 중심으로의 재편이라는 큰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공공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성장 모델.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죠. 또한 특정 산업과 지역으로의 성장 편중, 실질 소득 정체 및 불균형 심화, 그리고 막대한 무역 적자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들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는 무엇이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또 이러한 변화가 주변 국가의 관계, 나아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네, 오늘 키르기스스탄 경제 현조소를 다각도로 조명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과 그 이면의 맥락을 함께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